11번째 밤. 어느새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로베르트는 정신없이 시내를 뛰어다녔다. 그는 자기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광장과 거리들을 마냥 헤맸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하여 도망쳤다. 보켈 박사가 그의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보켈 박사는 어찌나 바짝 따라왔는지 그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로베르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거기서! 보켈 박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로베르트는 그를 따돌리려고 이를 악물고 뛰었다. 로베르트는 보켈 박사가 왜 자기를 쫓아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그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속으로 보켈 박사한테는 절대로 안 붙잡힐걸? 보켈 박사는 나보다 훨씬 뚱뚱하니까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로베르트가 다음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2의 보켈 박사가 맨편 방향에서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로베르트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허겁지겁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로베르트의 등 뒤에서는 이제는 여러 사람이 로베르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로베르트, 그 자리에 서. 우리는 그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야. 이제는 몇백 명의 보켈 박사가 그를 바짝 뒤따르고 있었다. 옆길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보켈 박사가 나타났다. 그들 모두는 한 판에서 찍어난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다. 심지어는 로베르트 앞쪽에서도 여러 명의 보켈 박사가 다가왔다. 로베르트는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 누군가가 손으로 그를 잡더니 거리로부터 떨어진 통로로 밀어넣었다. 그 통로는 유리로 되어 있었다. 어휴, 살았다. 그건 수학 귀신이었다. 그는 로베르트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다. 이리 와, 나만 알고 있는 승강기가 있는데 그걸 타면 맨 위층까지 갈 수 있어. 승강기는 내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수학 귀신들, 그리고 로베르트를 빼다 박은 아이들이 떼거지로 그 거울에 비쳤다. 이게 다 내가 그동안 무한히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숫자 놀이를 한 탓이야 하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어쨌든 이제 밖에서 들리던 보켈 박사 목소리가 드디어 잠잠해졌다. 로베르트와 수학 귀신은 곧 꼭대기층인 50번째 층에 이르렀다. 승강기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들은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옥상에 내렸다. 내가 꿈꾸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그들이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네에 나란히 걸터앉자 로베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마치 개미떼처럼 보였다. 보켈 박사가 저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 로베르트가 말했다. 신경 쓸 거 없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를 안심시켰다. 아까 같은 그런 일은 꿈에서나 일어나는 거겠지? 로베르트가 중얼거렸다. 네가 때맞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말았을 거야. 그럴 때 도와주려고 내가 있는 게 아니겠니? 이제 괜찮아.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니? 지난번 이후 일주일 내내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 물론 넌 나한테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숫자들이 왜 하필이면 네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냐고. 예를 들어 1.6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지긋지긋한 숫자는, 그리고 그 5라는 숫자는, 또 토끼들이 마치 피보나치 숫자가 무엇인지 안다는 듯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무리수는 왜 끝없이 계속되는 거니?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항상 틀림이 없는 거지? 아하, 그게 알고 싶단 말이지? 수학교시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숫자들을 가지고 놀기만 하는 건 싫고 그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까지도 알고 싶은 거지? 숫자 놀이의 규칙이 궁금하단 말이지? 전체의 의미를 말이야. 요컨대 너는 지금 진짜 수학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수학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지금까지 너는 나한테 무언가를 보여주기만 했지 그게 왜 그런지 증명한 적이 없어. 그건 맞아. 수학귀신이 말했다. 너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사정을 알게 되면 너도 이해할 거야.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건 쉽고 또 재밌어. 무언가를 추측한다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아. 추측이 맞을 경우는 더 좋겠지. 여태까지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야. 그것들이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너조차도 그 모든 것이 증명되기를 바라잖아? 맞아. 난 내가 말한 것 가운데 많은 것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옳다고 인정해.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간단히 말해서 너 지금 뭔가 불만스럽단 말이지? 그건 좋은 징조야. 너 설마 나 같은 수학 귀신은 자기가 찾아낸 것에 항상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 수학 귀신들은 쉬지 않고 새로운 증명을 찾아 나서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파고들고 또 사소한 것도 아주 꼼꼼하게 따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면 그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어. 수학의 세계에서는 100년도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춤이라도 출 정도로 기뻐하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거든. 너무 과장하지 마. 증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기는 하겠니? 넌 도대체 뭘 좀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어떤 걸 이해했다고 믿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면 너 2에서 2 곱하기 2로 되고 또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되는 걸 안다는 이유로 이제 내가 껑충뛰기에 관한 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그건 2의 제곱, 2의 세제곱 등으로 되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그래. 그런데 문제는 0번을 깡충뜨기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1의 0제곱, 8의 0제곱 또는 100의 0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내가 말해줄까? 네가 웃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항상 1이 나온단 말이야. 1의 0제곱도 1이고 8의 0제곱도 1이고 100의 0제곱도 1이야. 왜 그런 거지? 로베르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묻지 않은 게 나을 거야. 내가 그걸 증명하는 것쯤이야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넌 아마 골치 아파서 미쳐버릴걸? 그래도 한번 해봐. 로베르토가 화를 내며 소리 질렀다. 그런데도 수학귀신은 못 들은 척했다. 너는 물살이 센 강을 건너려 한 적 있니? 그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런 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꿔봤는데. 로베르토가 큰 소리로 말했다. 헤엄을 쳐서 건널 순 없어. 물살이 세서 너무 세서 네가 떠내려갈 테니까. 그런데 강 한가운데 커다란 돌멩이가 몇 개 놓여 있어. 그렇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서로 가까이 놓여 있는 돌들을 골라 하나씩 차례대로 건너뛰겠어. 운이 좋으면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겠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딘가 돌 위에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어야겠지. 증명의 경우도 바로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강을 건너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시도했기 때문에 넌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지. 강에는 내가 마음 놓고 디뎌도 되는 돌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어. 그 돌들이 안전한지를 우리가 수백만 번 확인해 봤으니까. 그것들은 미끄럽지도 않고 또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아.
네가 안심하고 밟을 수 있다고 보장되어 있는 셈이지. 너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니까 어떤 추측을 하게 되면 네가 다음에 밟아도 괜찮은 안전한 돌이 어디 있는지 주위를 둘러봐야 해. 그걸 찾으면 거기로 건너뛰는 거야. 강 건너편의 안전지대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야 돼. 네가 조심해서 잘 행동하기만 하면 한 번도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도 있어. 아, 그러니? 그렇다면 숫자, 우각형, 그리고 깡총뛰기에서 네가 말하는 소위 안전한 강가는 어디에 있는 거니? 그걸 말해줄 수 있니? 로베르트가 질문 던졌다. 좋은 질문이야.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 강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명제들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거기에 도달하면 그걸로 끝이야. 강가에 도착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거든. 어떤 게 그런 명제인데? 글쎄, 예를 들어 모든 자연수는 그게 14든 14억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반드시 오직 하나의 숫자만이 온다 라든가, 그러니까 그 숫자에 1을 더한 숫자가 온다는 말이지. 아니면 점은 둘로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점에는 면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평면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 직선은 양쪽 방향으로 끝없이 계속된다 같은 것들이지. 이젠 나도 좀 알 것 같아. 로베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명제 몇 개를 징검다리처럼 계속 건너뛰면 그 지긋지긋한 수나 피보나치 숫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지. 얼마든지.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들을 건너뛸 때마다 너무너무 주의를 해야 해.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처럼 말이야. 돌과 돌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 그럴 때는 도저히 한쪽 돌에서 다른 돌로 건너뛸 수가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쪽 돌에서 다른 돌로 건너뛰다가는 물에 빠지기 십상이야. 또 어떤 때는 똑바른 방향으로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빙 둘러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 심지어는 어떻게 해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지. 그럴 경우는 네가 아주 기막힌 생각을 해냈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는 셈이야. 아니면 네가 한 생각이 그다지 멋진 생각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거지. 너 내가 맨 첫 번째 밤에 너한테 보여주었던 게 뭐였는지 아직도 기억나니? 어떻게 이래서 모든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나? 1 곱하기 1은 1, 11 곱하기 11은 121, 111 곱하기 111은 12321. 마치 그런 식으로 항상 계속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그때 거기서 무언가 수상쩍은 게 있다고 주장했더니 네가 화를 냈었어. 물론 그때 난 단지 널 약올리려고 그랬던 것뿐이었지. 사실 나는 그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짐작도 못했거든. 그렇다면 너 눈치 하나는 기막히게 빠른 것 같다. 그 다음에도 나는 여러 번 그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로 일이 반복되는 수들의 곡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 갑자기 온갖 숫자가 뒤죽박죽으로 범벅이 되어버렸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그 숫자 놀이가 아주 멋있었고 잘 맞아 떨어졌는데도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너도 보았지? 수학 귀신이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도 꼼짝 못할 때가 있다는 걸. 달나라의 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 그는 그걸 공식 하나로 표현했지. 그는 그것이 항상 맞을 거라 생각했어. 그 다음에 그 미추강이는 그 공식이 맞는지 15억 번 시험해 보았지. 그는 커다란 컴퓨터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계산했어.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지긋지긋한 숫자 1.618 점점점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진 애를 다 썼지.
당연히 그는 자기가 만든 공식이 모든 경우에 항상 맞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는 만족스러워하며 두 다리를 쭉 펴고 쉴 수 있었지.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 다른 수학 귀신이 나타나 그의 이름은 잊었지만 조니보다 더 정확하게 더 큰 숫자까지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니? 달나라의 조니가 틀렸다는 거야. 그가 만든 멋진 공식은 거의 항상 맞긴 하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완벽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어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야. 녀석하게도 그는 운이 없었던 거야. 한마디 더 붙이면 그가 그토록 끙끙댔던 문제는 근사한 수에 관한 것이었어. 내가 장담하는데 근사한 수는 정말 만만치 않은 숫자란 말이야. 근사한 수에 관계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건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로베르트가 말했다. 하다못해 시시한 꽈배기 빵이 나오는 계산 문제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단 말이야. 보켈 박사를 예를 들면 그는 빵 굽는 사람 몇 명이 그가 그렇게 해도 좋아하는 꽈배기 빵 몇 개를 굽는데 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하는 문제로 낑낑댔잖아. 그건 정말 사람을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흥미진진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내 생각에 너는 너네 수학 선생님 보켈 박사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그는 매일 너희들이 학교 숙제로 시달리느라 정신없이 바쁘단 말이야. 우리처럼 한가하게 아무 계획도 없이 단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돌에서 저 돌로 뛰어내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는 지금도 너희들이 낸 공책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느라 집에 갔을 거야. 로베르트는 아래로 고개를 돌려 거리를 쳐다보았다. 정말 거리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수학 귀신들 가운데서는 너희 보켈 박사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내 오랜 동료 중에 한 사람인 러셀 기영을 예를 들어볼까?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는 어느 날 1 플러스 1이 2를 증명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 여기 이 쪽지에 그가 어떤 식으로 그걸 증명했는지를 내가 써보았어. 세상에. 로베르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정말 끔찍하구나. 무엇하러 이런 복잡한 걸 전부 생각해냈지. 1 플러스 1은 2라는 건 증명 안 해도 아는데. 그래? 그건 러셀 경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도 그는 정확히 알고 싶었던 거야. 증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도 봤지? 그 밖에도 1 플러스 2, 1 플러스 1은 2 같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그걸 푸는 일은 지독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다고. 어떤 지역을 한 바퀴 빙 둘러보는 일주 여행을 예를 들어볼게. 내가 아메리카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거기에는 내 친척이 25명 산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모두 방문하려고 해. 그럼 넌 지도를 펴놓고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겠지.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면서 여행 시간도 줄이고 자동차 기름도 아낄 수 있으려면 어떤 경로로 여행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일까?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하는 방법이겠니? 아주 단순한 문제처럼 들리지? 그렇지 않니? 그렇지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수학 귀신들이 이를 악물고 실험했는지 몰라. 가장 총명한 수학 귀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걸 완전히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 어째서? 로베르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 리 없잖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 그걸 종이 위에 표시하고 나서 어떤 길이 제일 짧은지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 그럼 그걸 한번 해봐.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렇게 하려면 점이 25개가 있는 연결망을 그려야겠지? 나도 알아. 내가 친구 2명을 방문하려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이 있겠지. A에서 B로. 두 가지야.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 B에서 A로.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친구가 3명일 경우는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러면 가능성이 6가지나 되지.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경우, A에서 C를 거쳐 B를 가는 경우, B에서 A를 거쳐 C를 가는 경우, B에서 C를 거쳐 A를 가는 경우, C에서 A를 거쳐 B를 가는 경우, C에서 B를 거쳐 A로 가는 경우. 참 깜빡 잊었는데 이 길들을 길이가 모두 같아. 그런데 방문할 친구가 4명이 되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정말 그러네. 난 이 길들을 전부 세어볼 생각이었는데 없는데 어쩌지? 정확히 24가지야. 수학귀신이 말했다. 이건 앞에서 너희 반 애들이 했던 자리 바꾸기 놀이와 아주 비슷하지. 너희 반 아이들이 자리에 앉는 순서가 몇 가지나 될지 시험해 볼 때 그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법석을 떨었는지 기억나지. 그렇구나. 로베르토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다. 학생 3명이 있을 경우는 3꽝이 되고 4명이면 4꽝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일주형의 경우도 그거가 똑같아.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째서 해결 안 되는 문제란 말이니? 길이 몇 가지나 있는지 계산한 후에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길을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수학귀신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친구가 25명일 경우 가능성이 25칸이 되는데 그건 엄청나게 큰 숫자란 말이야. 대충 이 정도야. 수십자리의 숫자. 그 많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서 그중 어떤 것이 제일 짧은 길인지를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올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안 된다는 말이잖아.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오랫동안 골치 꽤나 아팠지. 가장 영리한 수학귀신들도 써볼 만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봤어. 그래서 얻은 결론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참 유감인데?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게 어떤 때만 된다는 말은 그 답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잖아. 더 속상한 건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한 한 완전한 해답이 절대로 없다는 걸 아직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그거라도 증명할 수 있다면 좀 위안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해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해답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인데 사실 그것도 증명은 증명이잖아. 수학귀신들한테도 가끔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참 안심이야. 난 지금까지 너희들은 원하는 건 뭐든지 마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강을 못 건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럴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내가 떠났던 안전한 강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길 정도지. 난 내가 최고라고 우길 생각은 정말 없어. 그렇지만 수학귀신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자들도 너도 그들 중 몇몇은 앞으로 사귀게 될 거야. 사정은 마찬가지야. 그건 단지 수학이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말할 뿐이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항상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가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내일 아침 나는 플리톤 면적을 구하기 위해 심플렉스 대수 문제를 풀 예정이거든. 무얼 할 생각이라고? 로베르트가 물었다.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걸 풀어내는 제일 좋은 방식이지. 그러려면 오늘 밤에 잠을 푹 자야 해. 그래서 지금 자러 갈 거야. 너도 잘 자. 수학귀신은 사라졌다. 그가 앉아있던 헐리우드 코네는 아직도 조용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플리톱 어쩌고 저쩌고는 또 뭐지? 아무렴은 어때?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보켈 박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가 또 내 뒤를 쫓아온다면 분명히 수학귀신이 다시 나타나 나를 구해줄 거야. 그날 밤은 따뜻했다. 옥상 정원에서 꿈을 꾼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 로베르트는 그네를 흔들흔들 거리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잤다.